여러분, 노후 준비라고 하면 보통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풍경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평생 살아온 익숙한 집의 문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그동안 땀 흘려 모은 자산을 행여나 잃어버릴까 봐 단단히 움켜쥐고 있는 그런 약간 방어적인 모습 말이죠. 그렇죠. 낯선 환경으로 떠나기보다는 그냥 내가 잘 아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겠다는 태도. 이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참 당연하게 여기는 노년의 풍경이잖아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흥미로운 자료는 이런 우리의 통념을 아주 시원하게 정말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시각을 담고 있죠. 오늘 다룰 자료는 2026년 3월 8일에 발행된 김영래 편집정의 칼럼입니다. 제목이 아침마다 지혜 287호, 진정한 노년의 자립, 공동체 속의 연대에서 완성된다인데요. 이 자료가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묵직합니다. 맞아요.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삶의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지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그 숨겨진 인사이트를 제대로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흔히 노년을 바라볼 때 확장이 아니라 축소나 정리의 시기로만 보는 경향이 짙거든요. 그렇죠. 활동 반경도 줄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줄이고. 네, 그저 안전하게 머무는 것에 집중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번 칼럼의 저자는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 그런 고립된 성체를 홀로 고집스럽게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아주 단언을 합니다. 고립된 성체라. 표현이 참 와닿네요. 공동체 속으로 과감히 들어가서 역할을 재정립할 때 비로소 자립이 완성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칼럼 초반에 등장하는 그 린다리드 시어 사례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을 아주 섬세하게 짚어내고 있더라고요. 네, 리드 씨의 이야기가 참 많은 것을 시사하죠. 리드 씨는 수십 년 동안 한 동네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매일 아침 인사도 나누고 빵도 구워 나누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동네를 떠나게 돼요. 자연스러운 변화죠.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전문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또 누군가는 타지에 있는 자녀들 곁으로 거처를 옮기고요. 맞아요. 이건 진짜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연스러운 삶의 섭리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로 리드 씨는 점차 텅 비어가는 동네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익숙했던 공간이 서서히 낯설고 고립된 섬처럼 변해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텍스트 너머로 저한테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만약 리드 씨의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옵니다. 저자가 이러한 노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특정한 철학적, 정치적 관점, 즉 보수적 가치와 연결지어서 재해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 참 독특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명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죠. 네,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칼럼에 담긴 특정한 정치 이념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직 저자가 원문에서 전개한 논리를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설명을 따라가 보면요. 보수주의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는 개인의 책임감, 전통의 보존,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네. 저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홀로 늙어가는 것을 고집하는 행위가 과연 이러한 보수적인 가치들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거 참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보통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 내가 평생 일군 집이나 재산을 끝까지 사수하는 거, 그거부터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저자는 오히려 그렇게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 그 책임감이라는 가치의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실 텅 빈 동네에 홀로 남겨져서 신체적이나 인지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결국엔 누군가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오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자가 노년기의 신체적 노쇠보다 훨씬 더 경계해야 할 무서운 위험 요소로 사회적 고립을 꼽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요? 네. 과거의 생활 방식만을 고집하면서 안전망도 없는 곳에 홀로 남는 것은 종국에는 본인뿐만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 더 나아가서 국가와 사회 전체에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아찔하네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거나 밥 먹고 씻는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방문 돌봄을 부르는 거, 다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자원과 시간, 돈을 투입해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혼자서 꿋꿋하게 버티겠다고 내린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사회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을 낳게 되는 겁니다.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책임지려고 혼자 남은 건데 결과적으로 가장 무책임해질 수 있다니.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전문적인 케어 시스템과 정서적 유대가 확실하게 보장된 시니어 공동체를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행위를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는 거죠? 그것은 나약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나 사회의 부양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자신의 노후를 온전히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대단히 주도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와, 즉, 자신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 속으로 편입되는 것이야말로 보수적 가치의 정수인 책임감을 가장 현대적이고 지혜롭게 실천하는 방식이라는 논리죠. 여러분 니드 씨의 사례를 보면 이게 참 남일 같지가 않죠. 익숙한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계속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의 진정한 안녕을 위해서 검증된 공동체라는 새로운 환경을 수용할 것인가. 아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종종 관성에 이끌려곤 하잖아요. 하던 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지만 이 책임감의 진정한 의미를 짚어준 칼럼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새로운 공동체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주도권이 핵심이죠. 자,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칼럼은 이런 주도적인 선택의 핵심 조건으로 뇌 건강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뇌건강 파트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2026 현재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 뇌 건강이 단순한 의료적인 지표를 넘어서 자존감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묘사된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신체적인 불편함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지만 유독 인지력의 유지에 그토록 사활을 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인형의 존엄성이라는 아주 본질적인 주제와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의 일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예를 들어 지팡이나 휠체어 같은 도구 혹은 타인의 물리적인 도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걷기 힘들면 휠체어를 타면 되니까요. 하지만 인지력을 잃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상실입니다. 칼럼에서도 명확히 지적하듯이 인지력 저하는 한 인간이 평생에 걸쳐 축적해온 고유한 기억, 경험, 철학, 판단력, 판단력. 네, 즉 나라는 사람 그 자체가 서서히 지워지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기억과 지혜가 사라진다면 겉모습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온전한 주체로서의 삶을 영위한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인지 자료에 등장하는 바이 리빙이라는 곳의 사례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이들이 운영하는 시니어 커뮤니티가 단순한 거주지나 요양병원을 넘어서 비스타 360이라는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케어 철학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네, 바이리빙이 도입한 비스타 360 철학의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살펴보면요. 현대 과학이 시니어 케어 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서 접목되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시니어 케어의 만남이네요. 네, 이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장비와 고도로 훈련된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에게 이중과제 훈련과 뇌건강 중심의 영양 설계를 아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죠. 이중과제 훈련은요? 영어로 듀얼 태스킹이라고 하던데 신체적인 움직임과 인지적인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인 거군요. 맞습니다. 몸과 뇌를 동시에 쓰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는 동시에 뇌의 신경망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아주 고도의 과학적 접근인데 꽤 체계적으로 들려요. 예를 들면 복잡한 경로를 걷거나 균형을 잡는 신체 활동을 막 하면서 동시에 논리적인 수학 문제를 풀거나 기억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식인 거죠. 정확합니다. 과거의 단순한 체조나 퍼즐 맞추기 수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게다가 식단까지 뇌 건강을 최우선으로 설계한다고 하니까 일상 전체로 하나의 거대한 인지 방어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느낌이에요. 표현이 좋네요. 인지 방어 시스템. 이 이중과제 훈련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방식이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훈련 방법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 내면에 짙게 깔린 철학, 즉 이유입니다.
왜 이걸 하느냐? 네, 칼럼은 시니어들이 이러한 강도 높은 훈련과 철저한 식단 관리에 매일 참여하는 것이 단순히 치매라는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방어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아, 병에 안 걸리려는 게 다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자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주체로서 명료한 판단력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대단히 능동적이고 치열한 투쟁이라는 겁니다. 명료한 판단력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 와, 정말 강렬한 표현이네요. 앞서 저희가 나눈 보수적 가치에 대한 논의랑 연결을 해보면요. 이렇게 최첨단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 기꺼이 자신을 편입시키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크네요. 그렇죠. 자신의 존엄성을 나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실천인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상황, 그런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꿈 같은 프로그램은 시니어 스스로가 그 결의를 매일매일 일상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돕는 정교한 무대와 같습니다. 존엄성은 그저 마음가짐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는 인지적 자극과 신체적 관리라는 실천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화제를 조금 전환해 볼까요? 제가 이번 컬럼을 꼼꼼히 읽으면서 가장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시니어 공동체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만한 대목이죠. 솔직히 말해서 실버타운이나 시니어타운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 마을 구석에 자리 잡은 조용하고 조금은 적막한 경로당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밥 먹고 TV 보는 요양시설 이미지가 강했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 묘사된 2026년의 커뮤니티는 그 고정관념에 아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전문 셰프가 특별식을 요리해서 제공하고요. 각계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예술 강연이나 인문학 강연이 열려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네, 심지어 화려한 카지노의 밤행사를 즐기고 입주민들끼리 마음 맞춰서 대륙횡단 여행을 기획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이게 대체 시니어 시설 이야기인지 아니면 최고급 5성급 리조트나 럭셔리 크루즈 여행 브루쇼인지 헷갈릴 정도라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노년의 공간이 단순한 거주와 돌봄의 기능을 넘어서 거대한 문화 허브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이 진짜 놀라웠어요. 그 화려함과 역동성에 놀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시니어 주거 산업의 진화가 정말 눈부실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더 큰 사회적 맥락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공간들이 제공하는 화려한 인프라의 본질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소비적인 호화로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칼럼의 비스타 360 철학과 이러한 다채로운 문화적 혜택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선택의 유연함과 자유의지의 존중입니다. 선택의 유연함. 과거의 요양시설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규격화된 틀 안에서 움직이는 수동적인 공간이었다면 칼럼에 묘사된 이 새로운 커뮤니티는 본인이 직접 일과를 결정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통제된 환경의 수용자에서 능동적인 소비자로 완전히 전환된 겁니다. 시니어 스스로가 아침에 눈을 떠서 그날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 직접 결정해요. 오늘은 뭘 할까? 내가 정하는 거네요.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예술 강연에 참석할지, 미식의 즐거움을 위해 셰프의 요리를 선택할지, 아니면 일상을 홀쩍 벗어나서 이탈리아나 프랑스로 해외여행을 떠날지, 이 모든 옵션이 오롯이 그들의 통제권 안에 있는 거죠. 와, 멋지네요. 다시 한번 린다 리드 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리드 씨는 거처를 옮기기로 결심한 후에 거주시설의 다양한 평면도를 넓게 펼쳐놓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직관에 따라 살고 싶은 공간을 스스로 골랐습니다. 평면도를 직접 보고 골랐다? 네, 이 주도적인 행위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는 2026년의 시니어들이 더 이상 누군가의 돌봄을 무기력하게 기다리거나 사회의 짐으로 여겨지는 수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자신의 삶을 직접 기획하는 주체로 완전히 격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간이 바뀌고 시스템이 딱 지원을 해주니까 삶을 대하는 주도권 자체가 시니어 본인에게 단단하게 쥐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평면도를 보면서 막 미래를 구상하는 리드 씨의 모습은 흡사 대학에 갓 입학한 청년이 자취방을 고르거나
신혼부부가 첫집 꾸밀 때 그 설렘, 주도성, 그런 걸 그대로 빼닮은 것 같아요. 노년에도 이런 생동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참 든든하고 보기 좋습니다. 이 지점에서 칼럼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본질적이고 거시적인 사회적 통찰을 공유합니다. 리디 씨가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 있어요. 시니어가 행복해 보일 때 가족과 사회가 안심할 수 있다. 이 대목은 정말 이 글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가 행복해야 가족이 안심한다. 네. 우리가 흔히 부양의 의무라고 하면 경제적인 지원이나 물리적인 돌봄만을 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자녀 세대의 어깨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정서적 부채감과 죄책감입니다. 아, 맞아요. 부모님이 텅 빈 집에 홀로 외롭게 계신다는 걸 본연이 알면서도 당장 내 앞가림하고 내 자식 키우느라 자주 찾아뵙지 못할 때 느끼는 그 무력감, 네. 그 죄책감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진짜 한창 사회에서 활동해야 할 젊은 세대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계층이 리드 씨처럼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확고히 쥐고 아주 잘 갖춰진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자녀들 마음이 한결 편해지겠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 세대는 그제야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아주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은 곧바로 자신의 삶과 일, 그리고 자신의 자녀 양육에 온전히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전환되죠. 아,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결과적으로 시니어의 행복과 자립이 단순히 개인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활력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으로 직결된다는 강력한 연결고리, 저자는 바로 이걸 짚어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막힌 통찰입니다. 시니어 스스로 명료한 판단력을 유지하면서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그 건강하고 주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녀와 사회에 든든한 안도감을 선물하는 것. 누군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온전히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진정한 윈윈의 선순환 구조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자, 결국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살펴본 이 칼럼의 텍스트들을 종합해보면 메시지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네, 결론이 명확하죠. 성공적인 노후, 그러니까 제대로 잘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의학의 힘을 빌려서 수명의 길이를 연장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내 삶의 질을 결정짓는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 얼마나 깊고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걸 묻는 관계와 철학의 문제인 거죠. 네.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텅 빈 동네에서 혼자 모든 외로움과 노쇠함을 감당하려고 고집부리지 않는 것. 과학적으로 검증된 케어 시스템과 전문 셰프의 요리, 수준 높은 예술 강연이 흐르는 생동감 넘치는 공동체를 기꺼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안에서 따뜻한 연대를 맺어가는 용기.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우 탁월한 요약이십니다. 저자는 이 칼럼을 통해서 공동체로의 편입이 단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시니어들의 선택적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치에 불과하다는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킵니다. 사치가 아니다. 네. 오히려 이것은 인구 구조와 사회 시스템이 격변하고 있는 2026년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이라면 누구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갖추어야 할 생존 전략이자 새로운 삶의 문법이라고 결론 짓고 있죠. 새로운 삶의 문법.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통장 잔고나 부동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은 나이 듦이 곧 쇠락과 의존이 아님을 스스로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태도일 겁니다. 아, 참 멋진 말이네요. 삶으로 증명하는 태도. 다가오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서 당당하게 연대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먼저 세상을 살아간 선배로서 지금 팍팍한 현실을 버텨내고 있는 후대 청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존엄한 뒷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자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통찰이 저에게도 아주 깊은 울림과 여운을 남깁니다. 네. 노년의 자립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역동적이고 또 철학적으로 다가온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니어 공동체의 놀라운 진화, 뇌의 건강을 통한 존엄성의 수호, 그리고 공동체 속의 연대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안도감까지. 오늘 자료가 던진 화두는 정말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것이 없었습니다. 네, 생각할 거리가 아주 많았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칼럼의 내용에서 한 걸음만 딱 더 나아간 새로운 상상을 여러분께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상상인가요? 오늘 살펴본 혁신적인 커뮤니티들은 여전히 시니어라는 특정 연령층을 위해서 설계되고 분리된 공간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실버 세대를 위한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다가올 미래의 완벽한 공동체가 이 나이라는 경계마저 완전히 허물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아, 나이의 경계를 허문다. 네, 시니어들이 이토록 주도적으로 최첨단 문화를 향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뇌 건강을 위해 치열하게 훈련하려는 열정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20대 청년들과 80대 시니어들이 카지노의 밤 행사에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웃고 떠들고 수준 높은 예술 강연을 나란히 앉아 듣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상상만 해도 활기가 넘치네요. 심지어 체육관에서 그 이중과제 훈련을 서로 경쟁하듯이 함께 즐기는 풍경도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특정 세대만 따로 고립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지혜와 젊은 에너지가 하나의 공간 안에서 완벽하게 교차하고 융합하는 초세대적 융합 공동체. 초세대적 융합 공동체? 네, 어쩌면 이곳이야말로 리드 씨가 선택한 시니어 커뮤니티의 다음 버전이자 우리 인류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진정한 연대의 완성형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사회는 그런 융합의 시대를 맞이할 철학적,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주 묵직한 과제네요. 네, 이 흥미롭고 도발적인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의 무한한 상상력에 맡기면서 오늘의 뜻깊은 탐구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적 호기심을 가득 채운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내일에 또 다른 인사이트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게 할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